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 상승한 24,922.68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64% 높은 2,713.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4% 오른 7,065.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공급관리협회는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8.2에서 59.7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 집계치는 58.0이었습니다.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지난 11월 미국의 건설 지출은 민간 부문 건설 증가 덕분에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상무부는 11월 건설 지출이 0.8% 증가한 1조 2,6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5% 상승이었습니다. 11월 건설 지출은 전년 대비 2.4% 늘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3위 산유국인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국제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1% 상승한 61달러 6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 증시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오늘 간밤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기술주가 이틀째 강세를 보인 데다가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좋았고요. 또 12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또 의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양시장 모두 들어왔는데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에 0.27% 오르면서 2,486으로 장을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10년여 만에 주가는 820선을 회복했고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가 9% 이상 오른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국내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 일부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1월 4일인데요.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간밤 지난해 12월에 개최가 됐던 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시사한 이후로 이번 의사록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주목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죠.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만 긍정적인가라는 이런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좋은 모상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각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FOMC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FOMC 쪽에서 가장 두 가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실업률과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금리 상승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의 주요 근거가 되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런 시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럼으로써 해서 올해 금리를 세 차례 정도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 경기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3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호조세가 일어났는데 3년 정도면 사실은 예전에 이런 업사이클로 보면 이 정도면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 고점까지 다가서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물가 수준의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전 세계 경기는 계속해서 올해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호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미국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자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최고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경신을 한 것 역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이 줄 상향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견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신고가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바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코스닥의 흐름이 자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한 통과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초 되면 좀 비관론도 나오고 좀 긍정론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긍정론만 일색적으로 거의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어닝이라고 해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익이 올라가는 걸로 계속해서 예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증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좀 특이성이 있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런 흐름에서 실제 미국에서도 바이오주에 대한 이런 흐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전 세계 우리의 그런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병이 없이 좀 늙어가면 좋은데 대부분이 유병장수 시대, 즉 병이 있게 점점 늙어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많은 것을 많이 보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건강보험이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원이 고갈돼 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게 사야 되고 어떻게 보면 효과는 그대로 나타내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갈구하고 있고 우리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런 욕구도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가지 정도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우리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약을 만들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는 헬스케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제약을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급상으로도 셀트리온이 2월달 정도에 코스피 200으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빈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1위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수급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제약 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렇게 우리의 바이오시밀러 그냥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기술 경험이 가장 많은 한미 약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도 혈액 제재나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허가 품목이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항상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작년 7월부터 캐파가 좀 많이 늘어나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최근에 좀 미용에 대한 이런 관심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보톡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메디톡스나 휴젤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대웅제약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보톡스 매출이 시작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FDA 지역에서 공장 실사가 마무리가 되면 보톡스가 이제는 매출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완전히 확 바뀌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바이오 쪽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좀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 심리적 저항선인 60달러 선을 돌파한 이후로 오늘도 1%, 2%나 올랐죠. 지금 유가가 62달러 선에서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2014년도에 100달러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아직 절반 정도 올라온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다는 게 방점을 두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차장님? 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60달러 심리적인 저항선이었습니다. 유가 60달러는 안 넘겠지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최근에 중동발 이슈가 다시 한번 튀어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란에 대한 이런 내부에서 조금 폭동이나 이런 유혈 사태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은 그랬습니다. 처음은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계란값이 인상이 되면서 이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그런 불꽃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는 유혈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실업률이 폭등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폭등을 하면서 일반적인 시민들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못 살겠다 이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정부에 지금 신임을 전혀 못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이번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돈을 대부분 어떻게 됐든 중동의 패권을 자기가 잡기 위해서 돈을 다 거기다가 쏟아 부숴버리면서 지금 이란에 대한 이런 모양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반정부 시위가 점점 확산되면서 중동 불안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축으로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공급 같은 경우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얼마나 많이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고요. 실제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펙이나 비오펙에서는 계속해서 유가의 가격을 계속 조금 좋은 식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다면 올해 말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우디 쪽에서 큰 회사가 IPO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키는 더 위로 올라간다는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키는 결국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가 그 셰일가스의 그런 BEP 같은 경우가 거의 50불 정도면 충분히 BEP가 넘어가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60불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 셰일가스는 열심히 이런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60달러가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 쪽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베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이 오펙에서도 회원국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원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우선은 좀 위로 다시 좀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수요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기간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버리면 셰일가스에 대한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조금씩 안정세를 좀 되찾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준에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은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유가가 40에서 6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차장님께서도 60달러 선쯤에서는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위로 슈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안정은 될 것이다. 6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하면 계속해서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채굴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BP가 셰일가스의 BP가 어떻게 보면 유가의 저점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사우디나 이렇게 오펙 국가들이 감산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 되면 이게 다 이제는 그만해도 돼라고 감산 그만해도 돼라는 이런 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는 다시 좀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 근데 올해 이제 1월이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조금 긴 시간이 흘러간 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월이나 2월까지는 아마도 유가는 좀 강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중반이 되고 올해 중반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유가는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 세계 증시가 일제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그랬고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투자 전략 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우선 잠정 실적 발표가 나는 날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침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거기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게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15전 중반대 정도가 이제는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6조대에 있다가 15조 중반대로 좀 내려오면서 조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역사상 최대의 신고가 이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만큼 이런 이익률이 점프나지 않지만 어찌됐든 작년보다도 오히려 우상향 주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다시 한번 IT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되는데요. 결국은 IT 쪽에 실적이 제일 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출 쪽에서 내수 쪽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재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금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바로 중소형주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의 상승입니다. 실질적으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서 800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중소형주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세스 2018 같은 경우가 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관련된 이슈들 아마도 IoT 관련주들이나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효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효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서 올해는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될 거야 라는 이슈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세 상승은 아마도 올해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 주식시장이 열리고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4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이제 2018년도 황금 개띠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장이 열리고 있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개장 거래일로 본다면 2018년 증시가 이제 두 번째 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시작이 반이다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산뜻하게 출발하는 줌으로써 2018년도도 2017년도에 못지않은 그런 강세장, 다시 말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수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한층 더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도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해 끝난 뉴욕 증시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보내줌으로써 투자 심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이다. 지난해보다 올해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개별 중소형주들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탄력도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투자자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종목별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옥석 가리기. 어떤 옥석 가리기가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다음 주 9일 날이죠. 이번 주에 발표를 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늦춰진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이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4분기 실적 발표 컨센서스가 한 달 전과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4분기의 기업 실적 추정치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조선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업종의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분기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난 4분기 코스피 시장의 이익 추정치를 약 한 49조 5천억 원 정도 50조에 가까운 이익이 날 것이다 하는 컨센서스를 내놨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여기서 한 12조 정도가 줄어든 엄청나게 감소했죠. 37조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업종에는 디스플레이 업종은 약 한 9.4%, 반도체는 1.4%, 소프트웨어는 1% 정도, 운송업체는 한 0.2% 정도가 예상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고요. 상향 조정된 것은 IT 가전, 사양 조정도 물론 있습니다. IT 가전, IT 하드웨어, 에너지, 화학업종들은 한 6%에서 0.8% 정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유상증자라든지 실적 호전이 아직 더디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일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신규적으로 철강이라든지 화학, 에너지 업종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향 조정된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라든지 OCI, 한미약품, 녹십자,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대한제강, 태아제강,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예상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보다는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익 추정치가 15조 9,507억 원 정도, 약 한 16조 정도에 육박할 것이다 하는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여기에보다는 한 1.7% 정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투자 격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안 좋은 악재라 하더라도 악재가 소문으로 회자될 때에는 주가가 빠지지만 그 소문이 현실로 발표되면 주가는 바닥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호재성 재료라 하더라도 그 재료가 소문으로 시장에 돌 때는 그 주가는 상승합니다. 근데 막상 발표가 되면 공시가라든지 뉴스보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되면 그 주가는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안 좋다고 소문나 있는 종목군들의 면면이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얘들이 컨센서스가 안 좋게 나온 업종과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함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혹시 차트가 준비되시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개의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 리포트를 냈죠. 지난해보다 올해는 현격하게 안 좋을 것이다. 그 보도와 함께 지난 추가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혹시 이제 고점을 찍고 삼성전자의 하락은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만, 짧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 한 2개월 정도를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삼성전자도 지난 11월 초에 287만 5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난해 연말에는 240만 원까지 약 40만 원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급락한 이후에 그 악재성 재료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보도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가 컨센서스가 반도체에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이 소식이 과연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될까요? 이미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240만 원대부터 어제 종가가 258만 1,000원입니다. 258만 원대로 상승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직설적인 거. 최근 들어서 조선업체가 잇따른 대규모 유상증자 그리고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업종은 안 좋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 현대중공업 역시 주가지 일봉 차트 한 2개월 짧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보면요, 지난해 연말에 아주 그냥 간담을 써는하게 했죠. 이 현대중공업을 갖고 계신 개인 투자가분들은 아마 간담이 철썩 내려앉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27일 날 납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거의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10만 원을 넘는 주가가 96,900원까지 급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저점입니다. 이때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수직 상승하는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11만 7천 원이에요. 그 악재성 보도 뉴스를 보고서 매도하셨던 분들, 손절하셨던 분들은 아마 참 엄청난 후회와 좌절감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지금 시점에서 갖고 계신 분은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매도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며 매수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요, 법이 허용되는 한에서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인 투자가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거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삼성엔지니어링. 요즘 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역시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 급락했다가 그 발표가 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 4분기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과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삼성엔지니어링의 역시 주가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지난 12월 초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14,750원 고점을 찍고 12월 한 달 동안 수직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연말 정확하게 12월 26일 날 11,650원까지 14,000원대가 3,000원이 수직 하락하는 그냥 20%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어떻습니까?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니 지난해 연말부터 급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도 눈에 보시다시피 차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무리 그 강력한 악재를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아예 회사가 공중분해되든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과연 이미 고점 대비해서 20% 30%까지 급락했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뉴스만 보고 매매하는 그런 단순함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뉴스 발표 이후에 보이지 않는 큰손 세력들은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면서 뉴스는 참조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속임수일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연초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간 각종 악재에 또 소외되었던 롯데그룹주와 조선주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조선주와 롯데그룹주를 사고 있는 이유,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턴하는 신호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이사님? 네. 우리 네. 최 앵커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두 첫 번째 이슈하고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일부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공포주를 사라 하는 것이 역시 주식투자 격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실적 추정치의 변화가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종목과 또 상향되는 종목, 이 확연히 구분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좋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많이 보였던 주가 롯데그룹 관련입니다. 그것은 사드 피해로 인해서 아주 세계 강대국을 자천하고 있는 중국 치졸한 짓거리를 하면서 롯데그룹주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죠. 거의 수직 하락하는 시총으로 본다면 수백 주가 롯데그룹에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조선주. 이 조선주도 뭐 대규모 유상증자 실적 악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고 있는 그리고 많은 중소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이 도산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재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 해양을 전격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선 당국의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조선업종 과연 그렇나? 이미 이런 공포 시점, 실적이 최악으로 치닫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이런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관 속에서 상승에 싸게 튼다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가들이 비관적일 때 주가는 바닥 국면을 친다 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상당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죠.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한 얘기에 유명한 모든 사람이 비관할 때 주가 상승이 싹은 트며 모든 사람이 갈까 말까 칼팡질팡할 때 주가는 급등을 하고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가질 때 주가는 하락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 존 템플턴이 한 아주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는 그런 지혜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악재에서 소외된 롯데그룹주와 조선주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들이 강한 러브콘,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전일장에서도 현대중공업은 무려 8.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미포조선은 3.4%, 롯데지주는 5.9%, 롯데쇼핑은 2%가 상승하면서 조선업종과 롯데그룹주가 대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조선업종은요. 앞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된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인해서 그 다음날부터 급등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드 최대의 피해주
여전히 아직까지도 중국이 사드를 어떻게 좀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아주 맛보기만 보여주는 아니 무슨 뭐 애들 달래듯이 뭐 우는 아이 사탕 하나 준다고 사탕 하나 찔끔 주고서 어떤 본격적인 아직 사드의 악몽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어때요? 이미 상승세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무려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 8거래일 동안 6일 6거래일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분들은 그렇죠?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할 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 바닥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본다는데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3일 이상 주가가 연속 상승을 보인다면 이것은 바닥을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적적으로 말씀드려서 롯데그룹주와 조선관련주들은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눈여겨보셔도 좋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종목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짧게 듣겠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는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상승장에서는요, 발빠르게 머리 좋다고 샀다 팔았다. 이거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분들이 왜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느냐면요, 가장 개인 투자 잘못하시는 거. 오르면 팔고 빠지면 그냥 들고 있는 거.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은 이미 말씀드렸죠.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 하지 마. 교체 매매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반도체 갖고 있어. 조선 갖고 있어. 그냥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그렇죠. 좀 더 주도주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장은 상승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낙폭 과대주들도 동반 상승들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승 기조 전환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 전략 전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눌림목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자, 지난해 히트시켰던 종목입니다. 제약과 바이오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역시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죠? 꾸준히 누가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냐의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18년도 1, 4분기에는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물량 확보에 좀 더 주력하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 볼게요. 오늘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제 네. 밤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던데요. 먼저 오늘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부터 듣겠습니다. 네, 어제 야간장에 330지수를 확인을 했었고요. 한마디로 오늘 갭상승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30.50부터 331 지수들 저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방 제약이 걸릴 가능성들이 좀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331 지수 오늘 저항을 좀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우선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된다면 우선 지지력들은 328.20부터 50대 형성이 되겠죠. 아마도 이 구간대 안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 얘네들이 지금 상단 제약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331 지수 저항을 두고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예상 지지력들 328 지수 중반부터 초반대 지지력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31 지수 저항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예상 지지력들 328.20 어제 종가 부근부터 331 지수까지 박스권 예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31 지수는 완전하게 이 구간에서 돌파의 지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매매할 때 추격은 좀 자제하고 다시 윗자리에서 눌림을 기다렸다가 배팅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매물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보시고요.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신규 진입은 눌림 구간에서 지지력에서 받아내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보겠고요. 그 다음에 고점 부근부터는 332지수 이상부터는 돌파들에도 바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래 구간부터 이렇게 홀딩해서 320 6지수, 7지수까지 마디까지 열었고요. 그 다음부터 입절 잡고 홀딩하는 마지막 목표가가 333, 그 다음에 30지수, 330지수 이렇게 해서 총 3마디를 열고 있었는데 이 구간 윗구간은 입절을 잡고 추가적으로 큰 눌림이 없으면 쫓아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우선은 매수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큰 눌림 이후에 매수, 그 다음에 윗구간에서 차익 매물만 실현하는 정도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질 트레이더 조언 듣고 매매에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올해 초부터는 반등에 매수를 많이 노렸었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3일까지 반등을 지속적으로 우리장을 줬었는데요. 한마디로 아직 저가는 좀 더 남아있다고 보고요. 대신 되돌린 구간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2.15부터 17 사이까지는 반등 여력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을 뒤집으면 보통 다른 상품 통화나 유로 달러에 영향을 주는 차트하고 똑같은 구간들이겠죠. 한마디로 저희는 상방 제약의 고가에서 이렇게 눌림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열고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요. 어제 저항점들, 그 다음에 어제 지지력들 이 구간까지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열어놓고 어제 이 구간 지지력에서 이때부터 매수를 반등을 노려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와 같은 저항점들 여전히 그대로 드릴 생각입니다. 유로는 1.12500대 이 구간들이죠. 한마디로 1월 2일 날 저가 형성했던 구간들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얘네들 매수 전략은 다시 고가부터 최고가까지 다시 올라가는 전략을 세워서 달러 인덱스가 하단부를 한 번 더 치는 구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유로 달러가 이 구간들의 지지가 된다면 보합권, 그 다음에 상단부까지 추가적으로 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 오늘은 예상 지지력들은 1.12500, 그 다음에 예상장은 어제와 같은 1.21200대까지만 열고 대응한다. 그래서 크게 반등했을 때는 매도 전략이고요. 아래 구간은 지지력 여부를 확인하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어제 저희가 60.95를 맞고 60.10이다 손절 잡고 마지막 매도를 한번 쳤었는데, 그래서 한 100달러 정도, 한 15개 정도 짧은 손절로 얘네들 대응했었는데, 얘네들이 넘어가게 되면 우선은 매수를 인정하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이 어제 시장 열리고 나서 돌파 안착이 시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을 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63달러까지 오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61.20대부터 30대는 지지력을 확보하고 싸우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그 위에 100핍을 추가적으로 여시고 63달러까지의 예상 저항을 여시고 예상 지지력은 61달러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에서는 매수 전략, 그 다음에 63달러 정도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예상 지지력들 1310자리 그대로 두고 볼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들은 우선 지지력들을 확보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여전히 지지력이라 우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차를 좀 수정하겠다면 구간들 휩쓸 구간들 멸치 휩쓸 구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예상저항은 여전히 어제 저항받았던 1320대를 그대로 두고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가에서는 눌림 매매 전략이 아직 지속적으로 유효하고요. 한마디로 휩소가 지속적으로 있고 반등 여력을 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가를 올려놓으면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매수와 그다음에 매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매도 쪽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품 통화들은 고점에서 하방 여력들을 약간씩 볼 거고요. 얘네들이 집지가 된다면 다시 그때 고가를 올라가는 전략들이 있겠죠. 전반적으로 단기 스윙 전략으로 좀 짧게 마디가를 짧게 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고요. 지속적으로 롱포를 본다면 항상 되돌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한 전략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 오시면서 좀 질문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재 트레이더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중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도 강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3도, 남부지방도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1cm 안팎으로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눈으로 내려 내일까지 2에서 7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방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고 서울 경기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 남해안으로 확대된 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은 제주도와 호남 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